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아주 화사한 색상을 입으신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모든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양봉을 기원하면서 인간 상한가의 양봉. 색상 네, 맞습니다. 아주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그래서 밤의 상한가의 색상이 초록색 계열을 입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호전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지표를 좀 보니까 7월 20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5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7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뭔가 힘이 나면서 그래, 이게 코인이지 이러면서 박수를 많이들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쥐금이니 이런 쥐금이니?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더리움이 어떻게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오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인포맥스 인사이트 찾아주신 분 굉장히 낯이 익은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을 두고 반고라고 하죠. 네, 반고정. 반고정. 네. 좋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저희 인포맥스 D에서 명함을 하나 파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입니다. 네.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부터 할까요? 블리츠랩스는 이제 저희는 리서치 기반, 예. 그래서 블록체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네. 주요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들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하지만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네. 사장님이 보고 있다. 또 우리 김동환 이사님께서는 전에는 이제 코인마켓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의 기자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통찰력이 있는 오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더리움의 7거래일 동안 상승률이 50%에 가까웠다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나, 이런 베어 마켓 속에서 이런 생각을 네. 조금 해봤어요.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50%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이 역시 증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소리인데. 이게 그 상승률을 네. 보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네. 이게 보통 코인 시장에서 하루에도 오를 수 하루에도 있기 3, 때문에. 40%가 오르내리기도 하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익우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큰 코인이 그 정도 상승세를 나타낸 건 사실 좀 드문 일이긴 하죠. 최근 들어서는. 네. 근데 다만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베어 마켓에서 이런 하락 침체장 속에서 올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네. 그만큼 떨어진 시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네네. 어찌됐든 이제 화랑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우리가 ETH, 이더라고 부르는 그 코인의 상승세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역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립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리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토큰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다 차이점을 하나도 모르겠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점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대비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요소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많이 이게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비트코인은 총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발행 수량이 2,100만 개로. 근데 이더리움은 총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이군요. 무제한으로 발행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채굴 방식도 다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을 지금 도입하는 중이고, 원래는 이제 POW라고 해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진행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POW 아까 얘기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원래 채굴 방식이 똑같았어요. 그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POS로 지금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차이고,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전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화폐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어떤 유틸리티는 나중에 붙은 것들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의 그냥 플랫폼을 가정하고 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할 때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로서 그리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플랫폼이라는 그 하나의 컴퓨터 보면은 보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그걸 이제 D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작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된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죠. 일단은 뭐 발행량이 제한이고 무제한이고 해서 뭐 금과 달러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그렇죠. 네. 구성상은 비슷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뭐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아까 컴퓨터에 비유를 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컴퓨터보다 그냥 OS로 OS다.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이더리움은 같아요. OS다. 저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로서 설계가 됐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그리고 그 이제 보통 시장을 말할 때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트코인 아까 이제 김동완 이사가 말한 대로 약간 그 화폐의 측면이 강하고 자산의 측면이 강해서, 왜냐하면 발행량도 정해져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약간 특화됐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다 목표가 있어요. 알트코인들만의 목표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OS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위에 다양한 앱들이 얹어져서 나오는 지금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전송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목표가 전송입니다. 여기는 가치 저장이 아니고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를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더리움 안에서도 막 구분이 또 되는 게 이름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거래소를 가서 이더리움이 요새 뜬다더라 해서 보면은 이더리움이 클래식도 있고 그냥 이더리움도 있고, 또 어디 공지사항을 보니까 뭐 무슨 2.0도 된다 그러고, 이제 그 내용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클래식과 이더리움 요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는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이름이었고요. 근데 과거에 좀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큰 금액에 해킹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서 근데 이제 해킹이 바로 돼서 돈을 싹 빼간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며칠 후면은 돈이 빠져나가게끔 이제 해킹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그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킹이니까 없었던 일로 만들자라는 롤백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나는 이 해킹도 이 블록체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속이 쓰리지만 이거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의견이 양분이 됐고 파가 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이건 롤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요 이제 롤백을 하는 쪽이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원래 블록체인의 정상적인 활동이니까 해킹도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체인이 그때 쪼개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저는 처음에 이 블록코인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간 이게 원조 클래식하니까 이게 원조인데 왜 가격이 더 싸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사실은 이더리움 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도 이더리움 쪽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둘의 시세 차이는 이 찾는 사람의 수요의 차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처음에 갈라질 때 뭐 다오 사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오 사태. 사태가 많아요, 참. 그러네요. 네.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탈중앙화돼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만큼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서 뭐 일종의 우리가 주주총회 열리면 의결권 행사하는 것처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할 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라고 하는데, 여기 그 코인 씬에서는 약간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서느냐 이게 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당시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 부테린이 아주 고민 끝에 돌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도 말이 많아요. 지금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을 위반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시작부터 불완전한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비탈릭 부테린의 선택은 뭐였냐면 우리가 뻔히 이 잘못된 세력이 이 자산을 근데 그때 이더리움 당시 발행량의 거의 30%인가 40% 이런 막대한 물량을 해커가 챙겨가게끔 하는 굉장히 큰 물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놔두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고 비탈릭 부테린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간 해킹 세력이 나중에 이 체인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오그를 이제 결정을 한 거고 다시 그래서 되돌리고. 분리를 해낸 거군요. 그래서 분리를 한 거고 사실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반발하는 소수 세력들이 채굴자들과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아 이거 체인을 계속 유지를 시키자. 이렇게 분기가 딱 돼가지고 그냥 이쪽 코인으로 갑니다. 왜 이쪽 이더리움을 이제 밀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체인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쉽게 말해서 캐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인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의 코인 생겨난 거고 이더리움 쪽의 가격 차이가 나느냐라고 보면 주류하고 비주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른바 개발자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90%의 개발자들이 다 이더리움으로 붙었다라고 생태계가 하면 활발하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는 거의 많이 붙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다르고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보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도 아까 김동완 이사가 POW 방식으로 채굴한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POW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너무 많은 뭔가 전기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 검증 방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포스라는 지분 증명 방식이 제안이 됐고 지금 이더리움이 거기를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꼭 연결되진 않은데 이른바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쪽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이더리움은 더 이상 채굴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인과관계는 없어요. 근데 채굴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이른바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가격과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해시레이트가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지금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란 기자께서 이제 지금 상황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부분도 상당히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김동완 이사께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고란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은 뭐 이름이 2.0은 사실 아니고 더 merge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발음 좋네요. 아, 네. merg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merge라는 뜻이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네. 2.0이 됐는데 뭘 합칩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이더리움은 아까도 이제 우리 고란 기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원래는 POW라고 해서 작업 증명으로 잘 캐고 있었어요, 채굴을. 그 작업 증명이라는 것도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작업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 이 블록체인은 아무나 캐게 하면 이 정보를 위조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세력이 마음 먹으면 예, 마음 먹으면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이 없는데 뭐 코인이 100개 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아무나 블록을 만들 수 없게끔 이제 하는 장치들을 고안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만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채굴기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푼 사람이 그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시간대에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이더리움 거죠. 블록을 예,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2.0이 나왔으니까 편의상 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요 1.0으로 작업을 하던 이제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 생각보다 이게 POW하고 POS는 완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merge라는 뜻이 합치다라는 뜻인데 이제 병합하다는 뜻이에요. 아, 새로운 방식과 현재 방식을 네. 합쳐서 굴러가게 하겠다는 게 merge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머지. 블록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이 블록에는 두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레이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블록 안에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기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관련돼서 기입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건 이더리움 1.0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담당을 하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2.0에 들어가는 POS의 부분이 담당을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블록에 이렇게 있으면 POS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멀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멀지가 그 M&A라고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멀지가 M&A가 merge and acquisition이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제 멀지고요. 인수합병의 네, 앞단에 맞아요. 있는. 네. 그리고 아까 그 POW 방식 이제 말씀하실 때 이른바 이제 그 아무나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검증 방식인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하는 게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아닌 그냥 기존의 방식이 뭐였냐면 굉장히 약간 권위 있는 기관이 이거 맞아 진짜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거든요. 보증을 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금융거래가 있어서 은행이 여기다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 이렇게 통장을 약간 수기로 조작을 해봐야 은행이 이거를 검증을 안 해주면 이건 가짜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검증해준 중앙화된 기관이 없이 각자 탈중앙화돼서 검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검증을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굉장히 가짜 검증이 넘쳐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자원을 들였어. 근데 내가 만약에 가짜로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블록체인은 믿을 수가 없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거기 체인과 연결된 토큰의 네. 가격은.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바탕이 뭐냐 그러면 그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내가 비용은 100만큼 들였는데 내가 가짜 검증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져서 1밖에 회수를 못하면 누가 가짜 검증을 하겠어요? 다 진짜 검증을 하지. 그런 식의 그런 흐름에서 출발한 게 작업 증명 방식인데 이제 들이는 이 노력을 이제 지분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나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POS, Proof of 스테이크. Stake죠. 그 갖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번 저희가 할 게 많아요 오늘. 아우 너무 많아. 아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멀지 이 2.0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죠? 뭐 그쵸? 편하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이게 바뀌기로 한 게 사실 올해 지금 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지금 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정말 뭐랄까 사람을 농락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기가 되면서. 네. 이 업계 유명한 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2.0이 런칭됐다, 네. 시작됐다라고 드디어 하는 드디어 하는 짤인데 거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뉴스가 드디어 런칭 딱 뜬 거예요. 약간 이제 빗댄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에 비탈릭 부테린을 인터뷰했을 때 2017년이네요 무려. 그때 이제 부테린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 그쵸. 네. 그때 부테린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2017년 기준으로 내년에 이더리움 2.0이 나와서 채굴자들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했어요. 참 말은 잘하지. 근데 그게 지금 와서 2022년에 와서야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연기가 돼 왔던 게 바로 이더리움 2.0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됐냐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더리움은 탈중앙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분 증명을 하게 됐을 때도 탈중앙성을 같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잃지 말아야 되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얘기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엄청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환경 문제가 2017년보다 더 세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네. 이거 코인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제 그때 환경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요거는 거고. 살짝 정정. 2017년에 이더리움 컨퍼런스 미더비 열렸을 때도 환경 얘기는 했습니다. 친환경적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어떤 퍼블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같은 온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에너지 양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2017년과 20년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왜 이더리움 2.0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결제나 송금에 사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블록이라는 게 계속 생성이 돼야 돼요. 그 초당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아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속도도 빨라야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듯이 이더리움을 쓰고 싶으면 이 초당 거래 건수가 한 2만 건 가까이 나와야 돼요. 비자 카드가 2만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의 초기에 이 TPS라고 해요. TPS가 13 정도였어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인가요? 네. 아, 오. 초당 가능 처리 건수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13건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13건이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없는 거죠. 아주 멀었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블록체인의 되게 오래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그냥 비자 카드가 하듯이 엄청 큰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다 거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 이슈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샤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고 이런 거를 다 구현하다 보니까 사실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2017년에도 내년에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그 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때는 없었죠. 왜냐면 내년에 될 거야라고 했는데 같이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항상.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간 순서에 따라 개발을 할 거야라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 이제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처음 맞기 전까지. 맞기 이런 전까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워서 사람들이 그 계획 로드맵을 보고서 저때쯤에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로드맵을 지켜진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없다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본 체인에서 사실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논의됐던 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레이어 2라는 방법도 나왔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더딘 사이에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개발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한 사람들이 뭐가 많이 생겼군요. 네, 뭐가 많이 생겼어요. 이 이더리움 근처에. 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오히려 더 좋은 약간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항마가 생기면서 얘네가 늦어진 업데이트만큼 그쪽으로 옮겨간 사람도 많아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체인들이 또 생겼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게 라이브잖아요. 네.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뭐 게임 서버처럼 멈춰서 고쳐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힘들 수도 있다. 네 맞아요. 네. 그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할 때 앞에 이제 내가 이제 새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파트 할 때 어떻게 많이 하시나요? 이사 가기 전에 한 잔금 치르고 한 달 정도 비어 있으면 그때 싹 고친 다음에 그 시간 좀 다음에 갖고.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살고 있어. 그리고 고3짜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길 고쳐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치겠어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끔찍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 이걸 이제 뭔가 고쳐 나가야 되니까. 뭐 하나 잘못 건들면은 이 서비스 되는 이더리움 맞아요. 네트워크가 망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고3 아들 때려보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고3짜리 아들 대학 가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이 어려움을 같이 네.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난 7월 14일 날 이더리움 재단에서 9월 뭐 중순 정도에 2.0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 드디어. 드디어 두둥 탁 요새는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해- 마침내. 마침내. 파이널리 마침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부터 김동완 이사가 말씀해주신 그 놈의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 먹는 스테이크 아니죠? 갖고 있는 스테이크, POS로 바뀐다는 건데 뭐가 바뀌는 건지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진 생태계는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채굴자거든요. 네. 그래서 POW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그래픽 카드 같은 걸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저도 채굴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네. 점점점.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채굴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POS가 되면 네. 기존의 그래픽 카드 채굴 방식은 아예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으로는 그게 이제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난이도 폭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이 머지가 실행되기 전에 난이도 폭탄이라고 해서 POW의 그 채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운동장에 채굴하는 컴퓨터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른바 그냥 한 원자폭탄쯤을 탁 투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채굴장이 초토화되겠죠. 초토화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걸 폭탄이라는 그걸 말을 쓰는데 difficulty 밤이요 밤. 그야말로 이 채굴자들 생태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여기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 나는 채굴자 놈들 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어. 네, 그래서 이제 POW 채굴은 더 이상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수준으로 안 어려워지는 되는 거에 아니, 가깝다. 한번 제가 이더리움을 열심히 캐가지고 10,000원어치 이더리움을 캘 수 있는데 1,000,000원이 들어요. 안 하죠. 네, 아무도 안 안 합니다. 합니다. 네, 아무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POS가 되면 네. 예. POS가 되면은 이제 POS는 지분 증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증명이랑 작업 증명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면 채굴 권한을 준다. 그러면 지분 증명은 지분을 증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많아라는 거를 증명하면 채굴 권한을 주는 거고요. 작업 증명은 내가 작업을 했어 라는 걸 증명하면 채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POW가 유리하죠. 한 채굴 그 이더리움 채굴이 더 쉬웠을 그렇죠. 것이고. 내가 한 푼 없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채굴은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POS로 바뀌게 되면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이더리움 이 뭐라 그러죠? 플랫폼 거기다가 맡겨놔야 돼요. 찾을 수 없어. 사용할 수 지금 없어.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하고 서비스를 있어요. 네, 운영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찾아보 그러면은 애초에 이더를 가진 이 투자자가 거기다가 그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데다 묶어 놓으면 그만큼의 이더리움을 더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작업 증명이나 채굴 증명, 채굴은 지분 증명 방식이 모두 다 이제 큰일 났네요. 뒷단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00원치 들고 있어. 근데 네가 검증을 잘못해가지고 그 1,000,000원이 사라져. 그러면 검증을 잘못하지 않겠죠. 그게 똑바로 하겠죠. 검증을 똑바로 하면 내가 너한테 매일 10,000원씩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제대로 하죠. 검증을 하겠죠.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다만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은 컴퓨터를 열심히 돌리면 보상을 주는 거고, 지분 증명 방식은 네가 얼마나 갖고 있으면 그거에 갖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갖고 있는 만큼 이제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식은 똑같아요. 그 전제가 그거예요. 만약에 너가 1,000,000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1,000,000원이 이른바 이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정상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야. 라는 이제 전제가 뒤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조금 보완하면 예. 실제로 없어지입니다. 근데 맞아요. POS가 굉장히 채굴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 POS에서 블록을 만드는 사람은 노드라고 하거든요. 그 노드라는 컴퓨터 끝단에 있는 컴퓨터. 끝단에 있는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 일단 사양이 좋아야 돼. 왜냐하면 계속 이 원래 POW는 여러 개의 채굴자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가 기여를 하는 건데, POS는 처리해야 될 연산량도 많고, 그리고 언제든 너 이거 채굴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을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된 기록을 하거나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벌을 주는 거죠. 페널티까지. 벌을 주는 거죠. 너가 근데 갖고 있는 거 뺏을 거야. 이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채굴하려면 스테이킹 해야 된다고. 네. 최소 32이더를 스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채굴을 잘못했다. 그러면 혹은 저기서 콜이 왔는데, 부름이 왔는데 응답하지 못했다. 이러면 그 32이더 스테이킹 된 양에서 깝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안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게 뭐 업비트니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네. 이더리움 2.0 최고로 하실 분 모집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그 성능 좋은 컴퓨터를 환경을 잘 맞춰놓고 대신에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이더만 이쪽에 이제 예금하는 거예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걸 하는 거죠. 수탁 개념으로. 그걸 이제 SaaS라고 하는 SaaS 서비스라고 하는데 스테이킹 대신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바이낸스, 뭐 업비트, 뭐 주요 거래소들은 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아예 이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물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든 생각인데 만약에 그 POW가 아니고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 지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분을 조금만씩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세력이 돼. 그렇죠. 이걸 가지고 플랫폼을 뒤흔들 수도 있어. 그런 걱정은 없어요? 플랫폼을 뒤흔들면 내가 까이는데 아, 코인이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 지분 증명에 있어서 그 비탈릭 부테린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금권 정치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지분 많이 가진 사람이 짱인 거예요. 탈중앙화한다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지분 많이 가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지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32개로 제한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32개를 갖고 있건 100개를 갖고 있건 지분은 의사결정권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 32개로 했냐라고 하면 좀 더 탈중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고민의 결과로 이제 32개라는 그 어떻게 이 허들을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 본인이 약간 그 자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기가 일종의 이제 뭐 제안서 논문 같은 걸 이제 올렸어요. 앞으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하면 탈중앙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지분에다가 루트를 씌우자. 스퀘어 지분 방식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래프가 지분력 행사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눕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분을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보면은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탈중앙성을 강화하자라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분 증명의 본질을 보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짱? 그래서 탈중앙성과 약간 위배되는 경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이제 거고요. 이런 해결 방법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지갑을 쪼개면 되거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지갑은 그 지금 제 지갑이나 고란 기자님 지갑이나 앵커님 지갑이나 이름이 네임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뭐 102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의결권을 3개밖에 안 준대. 근데 이걸 12도로 쪼개면 10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지갑을 10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도 문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태까지 블록체인의 역사 같은 걸 쭉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그 주주총 회장의 유명하신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조금 지분을 가진 분들이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 뭐랄까 큰 회사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네. 일이 발생하는. 약간 앵커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은 그 주총꾼 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5만 원 주고 가시라고 하고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런 일도 충분히 있는 게 지분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인터스텔라 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어느 찾을 겁니다. 네. 이미 찾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얘기를 계속 해봅니다. 네. 요게 POS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언론에서는 이제 대중 언론에서는 환경 오염 이슈를 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뭐 가격도 있죠. 너무 올랐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그 것들이 들어간다. 요것도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요인이 맞습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그냥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이더리움을 돌림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융적인 효용 이 큰지
같은 자원을 지금 레거시 금융에 넣었을 때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더리움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들어가는 전기를 돈으로 바꿔서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넣었을 때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 레거시 금융 나는 그대로 둘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제로성 관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어떤 이런 블록체인이 금융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 기존의 금융에서 이탈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그만두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금융을 때려치고 이제 크립토로 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융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크립토가 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POW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낭비일까? POS로. POW로, 그러니까 남더라도. 남더라도. 그게 그렇게 낭비일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전력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수치상으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POS로 바꾸게 되면 훨씬 줄어들죠. 더 이상 이제 그런 걸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 환경이 되는 뭐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환경 오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하면은 이제 댓글창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 날 유럽연합이 이사회를 열어서 암호화폐 규제 기본 법안, 이른바 미카라는 법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플랫폼마다 스테이블 코인의 1일 거래량을 2억 유로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감독 권한을 증권청이 갖게 된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한다가 있었고요. 원래 원안에는 POW 방식의 코인을 거의 불가하게 제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긴 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는 이 POW 방식에 대한 반감이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컨센서스라기보다 이제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우린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들 대표적인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분류해서 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관련된 비판을 POW에서 우리는 POS로 바꿉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서려는 것 같고요. 그분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 자기들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등가 개념으로 봤을 때, 야, 그럼 비트코인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쓰는 그 효용을 만약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에 쓰는 전기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곳도 있고, 또 하나의 또 뭔가 이 비트코인 진영의 약간 그 비난, 환경을 해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채굴할 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 라는 또 그 이제 반박이 있고요. 또 이제 주로 캐시우드 쪽에서 나온 반박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가 돈나무 아크에서 나온 그 환경 관련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환경 측면에서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제 ESG를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왜 제주도에는 전력이 남아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풍력으로 돌리잖아요. 항상은 아닌데 남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와 잉여 전력이 있다. 네, 맞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남는 전력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장 장치를 측면에서 뭐 개발하는 것도 뭐 있는데 ESS 만들어서 뭐 넣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뭐 풍력으로 예를 들게요. 풍력 발전을 건설할 때는 최대로 만약에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오진석 마을이, 고란 마을이 필요한 전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최대로 필요할 때가 100이에요. 여름에 막 이거 빵빵 틀 때. 블랙아웃 직전. 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50밖에 안 써. 그러면 이 풍력 단지를 건설할 때는 50에 맞춰서 건설합니다. 왜? 100에 최고 맥스로 맞춰서 건설해봐야 그건 남는 전기라서 버리는 거잖아요. 낭비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낭비일 수 있고 위험해요. 전기가 남으면. 그래서 50만큼 건설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맥스로 됐을 때는 우리가 왜 그 한전이 전기를 쓸 때도 막 쓰고 맨 마지막에 석탄에서 갖고 와가지고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 캐시우드 측의 주장은 뭐냐면 100만큼 건설하는 거예요. 맥스로.
그럼 평소엔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비트코인을 채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100만큼 써야 될 상황이면 채굴을 중단하고 거기 그걸 하면 쓰면 되는 된다.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채굴에 그러니까 그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을 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 맥스 상황을 가정하고 뭔가 발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하는데요. 뭐 오늘 이더리움 얘기니까 이더리움 측면에서는 친환경 얘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POS 방식으로 전환할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발전소 지을 때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열 발전소잖아요. 네, 네. 엘살바도르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면 그 나라는 애초에 그 화폐를 통용시키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지열 발전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인데 일단 지열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본드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비트코인으로 돌리고 있군요. 자, 다른 내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OW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까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클래식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클래식이 또 폭등세, 맞아요. 폭등이라고 해야겠죠? 요 정도면은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의 그 머지, 그 새로운 업데이트의 반대급부다. 요 얘기가 있는데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거를 그 솔직한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솔직 버전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사실 공식 버전 하고 그다음에 솔직 버전. 둘 다 하시죠. 네. 공식 버전은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POW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 머지 이후에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 POW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같은 채굴기로 그 코드만 몇 줄 바꾸면 맞아요. 예, 이더리움을 채굴하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원래 채굴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요런 이제 채굴자를 확보하는 게 그 블록체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채굴자가 더 많아지고 이게 더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점잖게 얘기하는 버전이고 이게 자, 진짜 본심. 이게 점잖은 버전이었어요. 저의 본심은 네. 둘은 상관관계가 맞아요. 1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왜 오르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업계에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입력되어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뭐랄까 밈이 있어요. 뭔가 호재다라고 하면 엮인 것들이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육상 선수로 치면은 스타트 이게 빵 신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오르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어쨌든 뭐 우아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비트코인도 그렇거든요.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쨌든 체인의 건강성은 이 체인이 얼마나 보안성이 우수하고 뭔가 이렇게 외부 공격에 강하냐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붙어 있냐. 이걸 이제 해시레이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체인 불안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이거 뭔가 체인이 더 건강해지네 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의 가격 간의 인과관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왔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더 이상 못 캐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더리움을 캐던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니까 그런 경향성을 보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요. 아까 김동환 이사가 말한 대로 호재가 나오니까 그 엮인 것들은 다 같이 오르는데 이더리움은 덩치가 지금 뭐 대학생쯤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 정도 되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몇 % 오르냐 이게 완전 확연히 다르잖아요. 똑같이 5cm 컸는데 사이즈가 다르네요. 5cm 컸는데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는 5cm 크면은 10% 큰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학생 입장에서는 뭐 별로 큰 것도 아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폭만 놓고 보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본류가 이더리움이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 코인의 지속 가능성이나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생태계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기대감만큼 앞으로 생태계가 커질까? 요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고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많이 하시면
왜 뭐라 그러죠? 어떤 정치인이랑 연결되어서 테마주. 테마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테마주라고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거의 연결성이 없는 뭐 파평윤 씨여서 그렇죠. 대표가 파평윤 씨여서 뭐 위험합니다. 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아무튼 어쨌든 네네. 네, 그런 류의 그러니까 동문, 학교 그렇죠. 동문. 인과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 친구.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코인이 그러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그럼 먼저 들어가면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가격은 수급입니다. 수급. 재료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뭐 이런 네. 증시 용어도 있잖아요. 어쨌든 수요가 몰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다. 그럼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안철수와 안랩의 관계보다 더 먼 상태인 건가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 안랩과 안철수는 그나마 관- 굉장히 관계성이 있는 관계성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얼핏 듣게 이름이 앞단이 같잖아요. 네 글자가. 아. 무려 네 글자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있어요. 이건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네. 그것도 있어요. 제가 약간 이제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최근에 좀 없어졌는데 와서 뭐 사야 되니 그러면 저는 약간 뭐 되게 무난한 비트코인 사세요. 뭐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이더리움 사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업비트 가서 뭐 사시는지 아세요? 뭐 삽니까? 리플 사요, 리플. 왜요? 거래량이 상당히 위에 있는데 가격이 싸. 아. 개당 가격.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사실 한국인이 때 사랑하는 리플. 네, 이게 약간 그것도 있어요.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사실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200만 원 넘었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20일 현재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얘가 비싸게 거래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쌉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그렇죠. 클래식을 사는 분도 10만 원 있어요. 이하니까. 네. 참고로 일주일 전 2022년 7월 13일 정도에는 13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한 7거래일 만에 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신기한 거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특정 코인이나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이 그럼 2.0이 전환이 된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드디어 된다. 드디어 파이널리 된다. 마침내. 그러면 이더리움 가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시세 말고 정말 쓰임에 대한 가치 요게 이제 터져줘야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더리움의 쓰임새 2.0은 좀 뭐가 바뀌면서 산업에 적용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2.0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처리 속도. 속도. 네,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아까는 13이어서 13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10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1000. 네. 1메가인가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건수니까요. 건수. 네, 초당 1000건의 1000건을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비자나 마스터 같은 카드사 뭐 기본적인 거래소에서 처리 속도는 지금은 무리 없이 할 정도는 뭐 2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컨디션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뭐 비자는 보통 2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000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기존의 13에서 네. 상당한 발전이네요. 네, 또 그래서 속도 말고.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점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왜 이 처리 속도가 처리 건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EIP 1559라고 해서 이제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 합의 같은 게 있어요. 합의 이게 이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인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이제 아까 막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코인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다시 잠깐만요.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그러니까 무한대로 찍어내는 숫자라기보다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네. 문제잖아요. 점점 디플레이션이 되는 구조로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 한 개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설계했냐면 보통 이제 이 이더리움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수수료가 원래는 그냥 수수료였는데 이 수수료를 두 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베이스 피라고 해서 기본 수수료가 있고 네. 여기 플러스 이제
팁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의 혼잡도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지금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를 이제 두 개로 쪼개서 이 팁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거든요. 일을 했으니까 보상으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베이스 피는 소각을 시킵니다. 네. 태워버려요. 이더리움을. 그러면 이게 계속 채굴이 많이 되면 될수록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많아지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13인데 이게 1000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거의 지금보다 현재 이더리움 1.0 상태에서 소각되는 양보다 64배 정도 소각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소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이 희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음. 2.0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플랫폼 자체가 더 좀 새롭고 좋은 기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치 상승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이더의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소각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져서 이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는데 기존에는 한 60년 된 노포 가게였다면 이제는 한 2층짜리 빌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땅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더 많은 손님들을 더 받을 수 들여올 있는 수 거죠. 있다. 그쵸.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 이게 비유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왜 채굴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체인 유지를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잖아요. 그 방식이 이제 POS 방식으로 바뀌는 네. 거고 그 보상을 지금은 하루에 10개가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아까 수수료를 쓰게 되면 그 이더리움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이더리움을 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그게 지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개만 태워 없애버려요. 그러면 매일 5개씩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2.0이 되면 거래 자체가 늘어나네. 장사가 훨씬 더 사람들은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시간당 옛날엔 5팀밖에 소화를 못했다면 이제 점심시간에 한 20팀 정도를 그렇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수수료 수익이 커지니까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11개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개가 보상으로 나왔는데 11개를 태워버려요. 하나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른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더의 가치가 올라가게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더리움으로 갑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농담이고요. 해석이 많이 나오죠. 네. 일단은 요 내용 자체가 뭐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여기에 소각이 얹어지면서 조금 더 확장된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인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뭐 반감기 얘기도 했고 하면서 뭐 어디로 간다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10년 내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쓰이는 게 많고 가치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의 이제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회사랑 상관없는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네. 이더리움의 약점이 뭐냐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수수료를 소각하는 모델도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방식이 바뀌면 더 그럴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주 쉽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교체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라면 뭐 알겠고 현존하는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탈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개 중에는. 근데 뭐 그것도 알겠지만 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비트코인이 더 좋아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자산 가치 저장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비트코인을 대체할 정도로 가능할까? 일단은 아주 초두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발행량 자체가 비트코인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 찍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점이 있죠. 무슨 장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좀 더 믿음이 간다는 말씀이시고, 자 일단은 저희가 시세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변화인데, 네. 변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아니면 다 알트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이제 선봉 이제 대장 같은 약간 네. 그런 존재인데, 최근에 2020년, 21년, 22년을 겪으면서 이더리움에 이제 새로 부여된 위상이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든 뭐든 간에 비트코인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뭐 앱을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기는 터지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더리움 킬러를 주창하고 나왔던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터지거든요. 터진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더 이상 중단된다는 의미고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적인 그 블록체인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게 그냥 별 탈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그냥 이더리움 하나예요. 지금 현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측면이 있고, 최근 네. 2, 3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가치의 이제 상승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말씀 주신 그 서로 이게 1, 2위가 바뀌지 않느냐라는 걸 플리프닝이라고 이제 뭔가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쪽 얘기고,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잖아. 골드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해. 그럼 골드에 많아봐야 뭐 10% 대체를 지금 뭐 많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플랫폼이야. 자,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합쳐봐. 골드보다 더 시가총액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힐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 그 머지라는 이벤트가 생기는 9월까지 좀 기다려보고요. 오늘 저희가 시세 얘기를 불가피하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담을 섞어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개인의 의견이고 의견으로서 존중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이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더리움에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나 네. 보는 전망에 대해서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저 가격이 오면 꼭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안 와. 가격이 오면 안 옵니다. 안 오거나 안 사거나. 안 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한 80달러대까지 80달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800달러. 800달러대까지 큰일 떨어졌어요. 납니다. 예, 네. 8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무섭죠. 예, 무섭죠. 그 사기 그 가격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1000달러 밑에선 사야지라고 했지만 했지만 못 아니, 저 사죠. 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봤을 때 그 검증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할 때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말고는 딴 건 보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딴 건 보지 마시라고. 대장주로서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뭐 저는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아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뭐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올랐어요. 한 20% 올랐거든요. 상승률이 조금 적을 뿐이지. 그리고 나스닥하고 뭐 저기 다우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지금 오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는 느낌인데, 방송 시작 전에 김동완 이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제 지금이니? 라면서 진짜 지금이니? 상승인지 아니면 그 왜 그만해. 제가 할까요? 이게 약간 해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바닥 후 이제 상승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인지, 고아원 가기 전 짜장면인지 알 수가 아이고, 없다. 저런 알 수 저런.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네. 고아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사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지 어, 진짜 취금이니 해도 되는지. 일단 오늘 방송 다 잘했는데 막판에 제작진의 고뇌가 느껴지는 발언이 나왔으니까 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자, 오늘 김동완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하면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포맥스티 오늘 정말 이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다뤄본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암호화폐를.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없이 반성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포맥스티는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오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안녕. 안녕.